이게 하실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났지만,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보통 이제 데이터 제가 드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하면서 좀 어려우셨던 것들, 그런 것들도 질문 받고 뭐 이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나눠드렸던 데이터 과제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내 드린다고 과제를 쉽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쵸, 이게 처음 하시다 보면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고, 아니 처음부터 잘하면은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메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저기 과제 중에 첫 번째 거 이제 그 척도들 찾는 거 관련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한 분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이거 한 논문에서 다 찾아도 괜찮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상관없습니다. 한 논문에서 다 찾으면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한 논문에서 네 개 척도를 다 찾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찾아보면은 거의 네 개가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논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 찾으시면은 웬만한 척도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뭐 이렇게 타이핑 쳐서 어렵게 안 하셔도 되고요.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그 스크린 캡처 하셔가지고 한글에 그냥 붙이셔가지고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분석하는 것부터, 그렇죠. 수업을 들으시긴 했는데 이게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또 하시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분명히 아마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지난 수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수업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상이고요. 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너무 자책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시고, 오늘 간단하게 분석들 몇 가지 해보고 과제에 관련된 분석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편하게. 네, 교수님, 저는 지금 네, 과제를 네.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러세요? 아, 혹시 네. 기간 연장이 되는지 제가 게시판에 문의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조교 선생님한테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네네. 뭐 가능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기간을 좀 연장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2, 3일이라도 좀 연장해 주시면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것도 이제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게시판에다 공지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 그리고 또 혹시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직 과제들을 이게 펼쳐보시지 않으셔가지고 네, 김정원 선생님. 예, 척도 부분을 찾았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제가 뭐 논문 검색을 해가지고 해서 그 이게 정확한 척도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그 뭐 명목 척도 그러면 명목 척도 부분을 찾기는 했는데 그 네, 논문 전체에서 네. 어느 부분만 스크랩 해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부분인지 아닌지 아직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셔가지고 메일 한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예,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뭐, 전에 이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중간에 과제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다 된 과제가 아닌데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혹시 요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피드백 써가지고 바로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 분석은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요런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월요일 날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정말 다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되고 중간에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다 됐다고 보내주셔도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요런 부분은 조금 요렇게 고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뭐 점수를 다시 이렇게 고쳐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편하게 뭐 대학원 수업이고 하니까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아까 이제 병금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 연장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좀 늘려드릴게요. 그게 뭐 한 2, 3일이든 뭐 한 일주일이든 늘려드려서 제가 성적만 입력하는 데까지만 문제 없으면 그거는 해드릴게요. 어, 이름은 이름을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름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이신 것 같으신데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설마 코로나에 이 감염되셔서 병원에 계신 아니,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야근을 좀 꽤 했는데, 간 수치가 한 500까지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입원을 해서 수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수업을 잘 못 들어가지고, 내용을 사실 아직 달라다행히. 하여튼 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뭐 같이 해보면 되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다운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어제 봤는데 이게 뭐지?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준비해서 제출 늦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면 조금 연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네. 같고 하여튼 병원에 계신데 이렇게 또 몸도 좀 안 좋으신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주말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다 주말에 일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갑자기 주말에 잡히게 돼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네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SPSS는 다 깔아보셨을 테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거고 일단 SPSS 프로그램하고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저 데이터까지 불러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저는 요거를 미리 열어놓긴 했어요. 제 창은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 수업을 안 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노트북밖에 없어요. 모니터가 두 개면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조금 편하게 가능한데 제가 한 화면에서 해보는 게 처음이어서 잘 저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회사에다가 깔아놓고 회사 PC에다 깔아놔서 지금 이게 집에 있는 PC에는 그 프로그램을 안 깔아놔가지고 그러세요? 요 화면을 보면서 그냥 해보고 뭐 월요일 날 회사 가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저희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녹화하면은 조교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 오늘 그 기말고사 관련된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 잘 보셨다가 이제 리바인드 하셔가지고 회사 가셔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렇게 다시 보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프로그램을 다 깔고 제가 저번에 그 뭐냐 한글로 변환하는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옵션 창을 한글로 변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다 게시판에다 올려놨는데 혹시 그대로 하셨으면은 저와 똑같은 또는 그렇죠 저와 똑같은 이 데이터 창이
떠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돼 있으신가요? 네, 다 돼 있으실 거라고 이 생각하고 안 돼 있으면은 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첫 번째 과제가 뭐였죠? 과제 첫 번째가 변수 찾는 거 말고, 그러니까 척도 찾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분석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예, 빈도 분석하는 거였죠? 아닌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빈도 네, 분석을 맞습니다. 하라고 예, 빈도 예, 네, 분석 빈도 분석. 맞습니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 분석은 아마 제가 저번에 저희 실시간 세미나 할 때 한 번은 보여드렸던 걸로 아는데, 일단 모든 분석은 저 데이터 위에 있는 옵션 창에서 분석으로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분석 창에서 보면 엄청 많죠. 이 중에 저희가 실제로 논문 쓸 때는 사실은 한 대여섯 가지, 많으면 뭐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되게 고급 분석들까지 들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빈도 분석이 가장 저희가 논문 쓸 때 뭐 빈번하게는 아니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인 거고, 빈도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또는 뭐 고졸이 몇 명이고 대졸이 몇 명이고 뭐 직업에 뭐 어떤 직업군이 많고 적고 뭐 이런 빈도를 측정하는 분석하는 방법인 거죠. 빈도 분석은 요 분석에서 두 번째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분석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빈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빈도 분석을 하라고 한 거는 어떤 거였죠? 일단 성별을 성별이랑 예, 체중 학력.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최종 학력까지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제가 그냥 여기에서 과제를 하는 이런 게 예, 되니까 다른 거 하나 올려보죠. 뭐 예를 들면은 아, 결혼? 뭐, 이렇게 하나 올려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 분석 결과 창이 새로 하나 뜨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이게 노트북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분석하면 금방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 창이 뜨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있는 통계량부터 요 빈도 분석 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결과창을 그냥 캡처해서 한글에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씩 복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오른쪽 누르면 복사하기가 가능하거든요. 복사해가지고 한글창에 붙이시면은 그냥 표가 붙어요. 저희가 한글에서 분석한 이게 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붙여달라는 말씀인 거고, 네, 저는 이미 보통은 아마 제가 드린 데이터 중에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안 나타나 있을 거고 미혼, 기혼, 기타라는 게 안 나타나 있으실 거예요. 네. 저 여기 변수 보기 창 들어가시면은 저는 아마 이게 SPSS로 열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바꿔놓은 여기 보시면은 값에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고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꿔서 당연히 과제를 하셔야 되겠죠. 예, 바꿔놨습니다.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SPSS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총 229명 중에 예를 들면 남자는 76명인 거죠. 빈도니까 명. 여자는 153명인 거고 전체 100% 중에 남자는 33.2%고 여자는 66.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쓰시는 거고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도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쓰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내 데이터에 뭐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시고 그 중에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 몇 퍼센트다. 그래서 뭐 남자가 뭐 많다 여자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자도 결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미혼이 155명, 그다음에 기혼이 73명, 기타가 한 명인데 기타라고 체크하신 분은 아마 네, 갔다 오신 분이실 거예요. 보통은 기타를 그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5명, 229명 중에 미혼자가 훨씬 많은 거죠. 기혼자들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2배 정도 되나 보네요. 기혼 미혼자가 훨씬 많고 남자보다는 또 여자가 거의 2배 정도 많고 이런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빈도 분석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빈도 분석은 정말 그냥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석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뭐 저희가 뭘 하라고 돼 있죠? 요인 분석하라고 돼 있죠. 요인 분석은 아마 강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 가면은 차원 감소라는 곳에 가면은 바로 옆에 요인 분석이 있어요. 분석의 차원 감소의 요인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거고, 저희가 요인 분석을 하라고 한 게 만족도 하고 뭐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 하는 건 좀 그렇고, 저는 다른 걸 해볼게요. 만족도하고 충성도 말고 가치가 좀 많으니까 가치를 말고 만족도만 하나 일단 한번 해보죠. 어, 이렇게 만족도 하나 둘 셋 네 개 데이터. 저는 요거를 이제 익숙하니까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옮기는데 하나씩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누르면 옆으로 이제 변수 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1번, 2번, 3번, 4번의 변수를 요 변수창 네모 하얀 박스에다 옮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빈도 분석을 하면 꼭 봐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KMO하고 발레 테스트 구형성 검증이란 걸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하나, 요 KMO 발레 테스트. 그다음에 요인 추출에서는 보통은 그냥 저희는 주성분 요인 분석을 한다고 아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최대 우도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99.9%는 주성분 요인 분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체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회전은 저희는 보통은 베리맥스 많이 사용하고, 그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이 다이렉트 오블리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회전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요런 사사분면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게 회전시키는 방법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각 회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직각에서 더 뭐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냐, 이게 회전 방법을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몰라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베르맥스 회전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베르맥스 회전이 가장 요인 분석, 그러니까 요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베리맥스 회전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계속을 하고, 제가 아마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전하고, 그 다음에 요인 점수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옵션에 가시면은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크기 순 정렬 말고 작은 표시, 요 작은 개수 표시 안 하면 일단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요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기술 통계, 요인 추출, 요인 회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옵션 창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수정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인 분석의 결과표가 나오는데, 보통은 아마 제가 거기에 설명드린 아마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 이제 KMO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교수님들은 뭐 0.7 이상 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0.8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보니까 얼마 나오나요? 0. 0.5. 0.693 나오네요. 693. 여기 좀 작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KMO 값이 0.693 나오면 저랑 똑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카이 제곱, 그러니까 이 구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요 밑에 이제 발레 테스트 있는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 카이 제곱이 아니 KMO 값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요인 분석이 내가 이 분석한 데이터가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0.693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문항수가 4개인데 0.693이면 사실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동영상에도 나와 있을 건데, 요 두 번째 그 KMO와 발렛 검증의 밑에 보면은 공통성 검증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요 밑에 이제 공통성 검증이라고 하는데, 공통성이 낮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돼요. 보통은 공통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보통 0.5보다 작은 이 문항은 공통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만족도를 측정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문항 중에 3번 문항이 유난히 이 공통성 값이 추출 값에서 공통성 값이 낮잖아요. 0.250이니까 굉장히 낮죠. 0.5보다 훨씬 낮죠. 그러면 얘는 1, 2, 3, 4, 5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 중에 1, 2, 3, 4, 5 네 문항 중에 공통성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족도 3번 문항을 삭제를 해주고 요인 분석을 재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또 보죠. 밑에 있는 뭐 성분 행렬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제일 문제는 공통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KMO 값이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분석으로 들어가서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만족도 3번의 공통성이 떨어지니까 만족도 3번을 제거를 하고 1번, 2번, 4번만 가지고 다시 아까 있는 옵션 창에 있는 건 한 번 이 지정을 하면 디폴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1번, 2번, 4번 문항만 가지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래도 K모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네요. 대신 공통성은 아까보다 나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누적 분산, 요 설명된 총 분산에 보면 누적 설명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 분석 한 표에서는 제일 뒤에 있는 퍼센트 누적이라고 돼 있는 게 누적 설명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은 저희는 이제 저 누적 설명력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인 분석을 한 부분에서는 56.916, 이것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누적 설명력이 만족도 3번이라는 문항을 삭제했을 때는 올라가게 되죠.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0.679%가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 보통 이제 누적 설명력은 기준치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K보 값이 좀 낮긴 해요. 이게 보통은 이제 한 뭐 70%, 작게는 70%, 많게는 보통 8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작긴 한데, 이제 이 이후의 판단은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요인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공통성이 낮은 문항들 또는 뭐 다른 이 설명력을 올려줄 수 있는 K모 값을 올려줄 수 있는 문항들을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요인 분석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공통성이 3번 문항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연구자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만족도 3번이라는 문항이 만족도라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다 라고 하면은 삭제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그만한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3번 문항에 대한 만족도
문항 1번, 2번, 3번 문항 중에 3번이란 문항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론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분석을 했을 때는 좀 공통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낮긴 하지만 난 삭제 안 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백그라운드만 해주면 삭제를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손실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에서 예를 들면 내가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보통 이제 설문 문항들을 추출하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3번 문항도 굉장히 고심해서 다른 많은 연구들을 봤을 때 만족도 3번이라는 이 설문 문항이 중요한 문항인데 단순히 그냥 이 분석에서 결과값만 가지고 또는 뭐 이런 통계적인 부분만 가지고 삭제를 하는 건 사실은 좀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이제 연구자들, 분석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항이 수치가 공통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은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 저는 3번 문항은 삭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항의 중요도도 있겠지만 아마 이걸 신뢰성 분석을 해도 분명히 만족도 3번이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문항일 거거든요. 신뢰성 분석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요인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네, 척도에 가시면은 차원 감소 밑에 척도라는 분석의 신뢰성 분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만족도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넣고 저희가 통계량에서는 딱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항목 제거 시 척도.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시고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만족도 1번부터 4번까지의 변수를 가지고 크롬브 알파 값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 문항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내 문항의 크롬브 알파 값은 0.730 나오죠. 보통 요것도 이제 너널리라는 이 연구자 학자가 1979년에 이제 제시한 논문에 보면은 0.7 이상 사회과학에서는 0.7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이게 억셉트 할 수 있는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1979년에 이 나온 그 기준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0.7 이상이 되면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0.7 이상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문항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항목 총계 통계량이라고 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브 알파 값이 제시가 돼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만족도 1번 문항을 삭제했을 경우는 0.730이었던 크롬브 알파 값이 0.595까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니까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우면 삭제를 하면 안 되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 만족도 2번 같은 경우에는 저 문항을 삭제를 하면 0.590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대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4개의 문항보다 저 문항을 2번 문항을 삭제했을 때 떨어지니까 삭제하면 안 되는 문항인 거죠.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존에는 0.730인데 이 문항을 삭제했을 때는 0.792까지 올라간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0.05 정도의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3번 문항을 삭제하면 조금 이따 한번 삭제해보고 그러면 이게 삭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0.05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되게 작은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땐 0.05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갭을 가지고 있는 수치인 거거든요. 그럼 저 정도의 신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문항이라면은 삭제해야죠. 정확히 0.05가 아니고 0.06이네요. 0.0. 저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만족도 3번 문항이라는 3번 문항은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족도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삭제했을 때는 0.672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문항은 삭제를 했을 경우에 네 문항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삭제를 하면은 4개의 문항을 가지고 신뢰성 분석을 했을 때보다 더 신뢰성이 올라가죠. 근데 0.06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저는 만족도 3번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이고, 그리고 공통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저 변수는 사용을 하지 않고 만족도 1번, 2번, 4번의 문항들만 가지고 요인 분석을 다시 할 거고 신뢰성 분석을 다시 할 거고 그러고 회귀 분석을 할 때도 1, 2, 4번 문항만 사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네. 지금 화면 공유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화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지금 맨 처음에 띄워놓은 화면만 나오는데. 공유하면 안 나오세요? 다른 분들도 안 보세요? 안 보이세요? SPSS 화면? SPS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네. 띄워놓은 거. 맨 처음 띄워놓은 게 어떤 거 보죠? 저기 49번부터 71번까지 그거 뭐 S주차 구매 그 기초 화면. 데이터 파일이 안 보입니다. 네, 데이터 집합 그거만 있고 지금 설명하신 거는 계속 공유를 안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안 돼요? 예, 분석 요 창은 안 떠 있나요? 예. 잠깐만요. 저는 이게 화면에 공유 중이라고 나와가지고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SPSS를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안 보이나 보네요. 요 데이터 창만 돼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분석 창을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공유를 한 번에 창을 하면은 계속 그 화면이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그쪽만 보고 있었는데 저 보니까 공유 화면이 하나밖에 안 되네요. 네, 여러 개 다중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일단 요 창 보시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보시면은 네, 요인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값들이 나온 거고 일단 누적 설명력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공통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요 3번 문항이 그래서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그럼 아까 요 신뢰성 분석에서 만족도 3번 문항을 다시 제거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0.792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3번을 삭제를 하고 나오네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작아서 화면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같이 저랑 데이터 창 열어놓고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 3번이라는 문항을 삭제했을 때는 0.792까지 크롬바 알파 값이 올라가게 되고 신뢰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그 삭제된 경우에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값을 보시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3개의 문항일 때 크롬바 알파 값이랑 밑에 만족도 1번, 만족도 2번, 만족도 4번 문항을 각각 삭제했을 때의 크롬바 알파 값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요 3개 있을 때가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1, 2, 4번 중에서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과제를 할 때 만족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회귀 분석을 할 때 요인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요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만족도 3번이라는 문항이 공통성도 떨어뜨리고 신뢰성 분석을 해보니까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3번 문항을 삭제를 하고 만족도 1번, 2번, 4번 문항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최종적으로 할 거고 그 요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팩터 스코어를 만들어서 다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일단 그래요. 제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만족도 3번 문항이라는 게 제가 설문지를 안 붙여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설문지를 안 붙여준 거는 설문지를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든 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에 대한 결과값만 보고서는 저한테 이제 분석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면 아마 만족도 1, 2, 3, 4번을 다 넣어서 저한테 분석을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아마 과제 이게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안 했다면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는 보니까 수업에서 제가 이제 문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만족도 1번, 2번, 4번 그러니까 3번을 삭제하고 요인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팩트 스코어를 만들어서 충성도하고 회귀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만족도에서 4개 문항을 다 사용하셨다 그러면 요거 만족도 문항에서 요 신뢰성이나 아니면은 공통성이 떨어지는 문항이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다시 해서 회귀 분석 결과까지 다시 보내주세요. 아마 요렇게 피드백을 다시 드렸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설문지를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보고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데이터와 그리고 이 SPSS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값만을 가지고 통계적인 이 값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다시 요인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요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과제에서 내드린 이제 팩터 스코어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 정도 더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사회과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팩터 스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하나 하고 요인 분석을 하고 그 각 요인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 방법,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한 10수년 정도 이렇게 요인 분석하고 회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결과값이 더 좋은 경우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들은 아니고 외국의 연구들에서 보면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평균보다는 오히려 팩터 스코어를 사용하는 게 회귀 분석을 하는데 더 정확하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팩터 스코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까지 제가 요인 분석을 하면서 팩터 스코어 하려고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요인 분석을 했는데 이 설문 문항을 하나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팩터 스코어를 먼저 계산을 안 해본 거예요. 다시 요인 분석으로 가볼게요. 네, 요인 분석으로 가서 차원 감소 요인 분석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팩터 스코어는 요인 점수라는 거에 누르면은 변수로 저장하기 요 부분이 팩터 스코어를 저장하는 옵션이고요. 요것만 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 아마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고요. 3개를 했을 때
대신 데이터 창을 여셔가지고 제일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가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가서 네, 요 데이터 창으로 다시 이거 보이시죠? 공유를 제가 바꿨는데 네, 데이터 창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아마 예, 연령 뒤에 아니면 소득 뒤에 보면은 예, 팩트 1, 예, 언더바 1 이런 예,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생겼나요, 다들? 아마 저하고 똑같이 하신 분들은 네, 요 팩터 스코어 데이터가 하나씩 생겨야지 제일 오른쪽에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이거 안 생기신 분 계실까요? 다 만들어지신 거죠? 만들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예, FAC 뭐 1-1 언더바 1일 수도 있고 1 언더바 2일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 분석한 요인 분석의 팩터 스코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런 FA 아마 여기 충성도도 요인 분석을 하고 팩터 스코어를 저장하면 이름이 헷갈릴 거거든요. 이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가가지고 네, 잠깐만요. 이거는 보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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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보기 창에서 아까 있는 이름을 예를 들면은 만족도 예, 만족도 요인으로 바꿀게요. 요인 점수니까 만족도 요인하고 바꿔놓고 다시 데이터 창을 가면 네, 만족도 요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러면 이제 안 헷갈리겠죠, 저희가. 예. 제가 원한 건 예, 요렇게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였고, 자 다음에는 요거를 다시 평균을 구해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다시 또 만들어 볼게요. 변환의 변수 계산. 예, 저희가 평균으로 구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요 분석 옆에 왼쪽에 보시면 변환이라고 있어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변수 계산이라고 있어요. 수업을 아마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예, 잘 안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아시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예, 여기에서 예, 저희가 아까 만족도 1, 2, 3번, 예, 3번, 예, 3번은 삭제하고 4번 예, 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만족도 요인의 예,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만족도 1번 더하기 계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엑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만족도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4번 나누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면은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요만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만족도 요인 분석의 팩터 스코어니까 요인 점수니까 예, 만요요라고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의 요인 분석을 한 요인 점수 처음에 거 만족도의 요인 분석을 한 평균 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네. 천천히 만들어 보셔도 돼요. 만족도 요인 평균 예, 평균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환 가셔가지고 예, 변수 계산 가셔서 네,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든 계산된 변수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변수 옆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 요인의 요인 점수와 만족도 요인 분석의 평균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다 하셨어요? 아니 너무 심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나 제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느려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최대한 좀 천천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설명을. 네. 교수님 이거 줌 강의를 다시 한번 업로드 해주세요. 나중에. 이건 아마 조교 선생님이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지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은 강의 동영상이 그대로 다 있을 텐데 거의 똑같이 동영상에 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질문을 받으려고 사실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못 받잖아요. 어떤 게 궁금하시거나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진짜 이렇게 내가 해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또 이게 분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질문 받고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요 동영상도 조교 선생님 그대로 올려주실 거고 요 부분도 거의 마지막 전 강의하고 마지막 강의에 보면은 분석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제 변수들을 만들었고요. 요인 분석이 아니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변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또는 독립 변수 뭐 100개, 종속 변수 하나. 종속 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죠. 근데 종속 변수가 두 개면 종속 변수의 개수만큼 회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SPSS 상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조방정식에서는 한 번이면 돼요. 구조방정식은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SPSS가 어느 정도 조금 편해지시면 하시면은 금방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려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급 분석에 속하는 거고 최근에는 뭐 단순회계나 이런 분석들을 보다는 다중회계 분석들이나 아니면 다중회계 중에서도 뭐 조절 변수나 아니면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는 분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일부의 학자들은 구조 방정식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보다 보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설명력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귀 분석을 최근에는 다시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원인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규명해 주기 때문에 요즘 또 회귀 분석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분석한 만족도 뭐 요인 분석의 뭐 요인 점수나 만족도 요인 분석의 평균은 전부 다 제가 과제로 내드린 거에 독립 변수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종속 변수가 있어야지 회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분석에 가서 요 차원 감소로 가서 만족도를 다시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요인 점수에서도 아까 변수로 저장하게 돼 있는 걸 일단은 풀어주고 충성도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를 다시 변수로 넣고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번에는 네, 다행히 K모 값이 0.7보다는 높고 카이 제곱 검증도 뭐 유의 확률 0.6 유의하게 나오고 공통성도 이 화면 다시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제
충성도의 4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KMO 값도 0.7보다는 크게 나오고, 그리고 발렛의 구형성 검증도 유의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통성도 보니까 0.5보다는 다 크게 나오고, 0.7 얼마씩 나오니까 0.5보다는 다 크게 나오고, 누적 설명력도 60% 이상 나오고,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신뢰성 분석을 저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신뢰성 분석을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네 문항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사용해도 되겠죠. 다시 충성도 1번부터 시작해서 4번을 신뢰성 분석을 해보면 네 문항의 크롬바 알파 값은 0.878 나오네요. 거기 밑에 있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값을 봤을 때도 어떤 문항을 삭제해도 0.878보다 큰 문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충성도는 1번, 2번, 3번, 4번 문항을 다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까 이제 회귀 분석으로 요인 분석으로 가서 요인 분석에 그대로 있으니까 아까 제가 요인 점수 팩트 스코어를 저장하는 거를 지웠잖아요. 이 지운 이유가 사실은 변수를 혹시라도 이제 충성도 문항 중에 삭제를 아까처럼 이제 만족도처럼 삭제를 해야 되는 문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안 하고 계속 막 분석하다 보면 옆에 막 계속 붙어 있어요. 제일 데이터 창의 오른쪽에. 그래서 뭐가 진짜로 내가 분석한 건지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풀어놨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다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다시 요인 점수를 체크를 하고 계속하고 확인을 누르면 분석은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고 아마 데이터 창에 저처럼 요렇게 팩트 1-1이라는 게 다시 생겨야지. 맞아요. 그쵸. 이제 다 왔어. 저희 고지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과제 고지까지도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과제는 그냥 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겠죠. 이게 또 팩트 1-1이라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저는 또 다시 요거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충성도니까 충성도 요인의 요인 점수 또 바꿔주고 설명은 다 지울게요. 그리고 데이터 창으로 다시 가면 충성도 요인의 요인 점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아까 똑같이 만족도 요인의 평균을 구한 것처럼 충성도 요인의 평균도 구해 볼게요. 다시 충성도 요인의 평균 요거는 네 문항이었으니까 충성도 1번 더하기 충성도 2번 더하기 충성도 3번 더하기 충성도 4번 나누기 4 하고 확인 누르면 아마 데이터 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충성도 요인의 평균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셨어야지 정상이고요. 제가 과제로 내드린 거는 여기에 있는 4개의 변수 중에 만족도 요인 분석을 한 요인의 평균 점수와 충성도 요인 분석을 한 요인 점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까지 하는 게 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은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요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분석 과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5분만 쉬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고 조금 일찍 끝내죠.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나 요즘 보면은 드라마나 이게 중요한 순간에 딱 이렇게 광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노려봤는데 안 되나 보네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요인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고, 신뢰성 분석을 해서 문항들이 또는 요인이 신뢰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모든 전처리들은 끝난 거예요. 다음엔 회귀 분석을 해봐야죠. 자, 다시 분석으로 들어가고, 되게 친절하게도 회귀 분석이라고 써 있고,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선형으로 된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네. 요즘은 이 SPSS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종속 변수에 뭘 넣어야 되는지, 독립 변수에 뭘 넣어야 되는지 다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요인 독립 변수에는 아까 만든 만족도 요인에 요인 점수를 넣고요. 종속 변수에는 충성도 요인에 요인 점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확인 누르고 하면은 과제 끝인 거죠. 사실은 분석에 대한 과제는 끝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통계량에서는 저희가 따로 볼 거는 없고, 공선성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진단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저 보통은 더비나 쓴 값이나 아니면은 케이스별 진단 값들은 봐주는 게 좋습니다. 더비나 쓴의 보통 값들은 뭐 2.2에 가깝게 나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뭐 2에 가깝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2에 가깝다는 말이 1.9가 2에 가깝다는 건지 아니면 뭐 1.5도 2에 가깝다는 건지 몰라요. 근데 보통은 한 1.5 이상 정도는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저도 이제 선행 연구들을 못 찾았어요. 얼마 이상이 2에 가깝다는 값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1.5 이상, 보통 1.78 뭐 요렇게까지는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계속 누르고, 도표는 저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저장도 일단은 지금 필요가 없고, 옵션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부트스트랩 할 필요 없어요. 회귀 분석, 그냥 단순 회귀 분석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통계량에서 더비나 쓴 값이랑 케이스별 진단만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저희 숙제가 끝났습니다. 분석 숙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보죠. 분석의 결과는 결과는 아주 잘 나왔네요. 아주 잘 나와요. 자, 보시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죠. 요인 분석,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R제곱값, 수정된 R제곱값들을 좀 중요하게 봐요. 보통 R제곱값의 기준은 0.12, 그러니까 12% 이상, 12%, 13% 이상은 돼야 또 된다라고. 안 바뀌었습니다. 네? 화면 안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죠. 회귀 분석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요. 진입 변수 해가지고 진입, 제거된 변수, 진입 변수의 만족도 요인의 요인. 저거는 진입 변수는 독립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종속 변수는 되게 친절하게 종속 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해 주느냐, 보통 이제 R제곱 값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 지금 저희가 한 독립 변수 하나와 종속 변수가 하나일 때는 R 제곱값을 보면 되는 거고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종속 변수가 당연히 하나겠죠. 이런 다중 회귀 분석인 경우에는 수정된 R 스퀘어 값, R 제곱값을 통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또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여기에 있는 이제 모형 요약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R 제곱값. 저희는 지금 만족도 요인 하나, 그 다음에 충성도 요인 하나이기 때문에 R 제곱값만 보면은 상관없으시고, 43%, 만족도 요인이 충성도 요인을 43% 설명하고 있다라고 논문에는 제시를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R 제곱값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12%, 13% 정도 돼요. 그 이상이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3%니까 요인 분석, 아니 회귀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분산 분석은 유의 확률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R 스퀘어 값이 보통 12% 이상 나오면 분산 분석의 유의 확률은 거의 유의하게 나와요. 근데 저게 12%가 안 돼도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은, 독립 변수가 되게 많을 때, 그러니까 단순 회귀 분석은 R 제곱값,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을 해줘요, 대부분. 그런데 독립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R 스퀘어 값,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약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독립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발생을 해서 그 발생한 상관관계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게 해서 R 스퀘어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독립 변수의 수를 줄여주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례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와 충성도의 회귀 분석을 하는데,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잖아요. 요인 분석을 해서 요인을 줄여줘서, 그러니까 4개의 문항을 있는 거를 하나의 어떤 변수 값으로 만들어줘서 1대1의 영향관계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족도 변수, 만족도 1번 변수, 2번 변수, 3번 변수, 4번 변수. 이러면은 변수가 4개가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도 1번 변수하고 영향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번과 만족도 1, 2, 3, 4와 충성도 1번의 영향관계를 보고 난 이후에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가 해야 될 분석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족도 4개의 변수와 뭐 충성도 1번, 충성도 2번, 충성도 3번, 4번, 이거를 각각 하는 결과, 분석을 하는 결과나, 제가 지금 하는 요인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요인으로 줄여주고 난 이후에 회귀 분석을 하는 결과값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 문항들을 축소시켜서 간소화시켜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간소화시킨 이후에 그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만족도 요인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개수라는 표에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표도 그릴 수 있고 뭐 하거든요. 자, 계수라는 요 데이터 박스에서 보시면은 상수 보이시죠? 예, 괄호하고 상수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이거 해드린 거. 아, 네. 맞죠? 예, 요 보시면 상수라고 되어 있는 요 마이너스 4.263 뭐 2에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게 보통 y는 ax 플러스 b 중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좌표 사사분면의 좌표를 그리면 이 y의 절편이라고 하죠. 예, x 값이 0일 때 y의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건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만족도 요인의 요인 이 독립 변수인 거고 종속 변수는 충성도 요인의 요인인 거죠. 그러면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앞에 보시면 위에 상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밑에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면은 정해 영향 관계라는 거죠. 정해 영향 관계는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올라갈수록 충성도도 증가한다는 소린 거죠. 올라간다는 소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 y는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족도 요인이라고 돼 있는 그 비표준화 계수 베타 값의 b 값에 밑에 있는 0.656이 보통 저희는 AX의 A에 해당하고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사사분면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정상인 거죠. 기울기는 여기에 있는 0.656을 가지고 그리면 되고요. 시작하는 점은 아마 0.00000이 17개의 0사니까 0.1보다 훨씬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분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점에 조금 내려와 가지고 시작을 하는 y 절편이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지금 있는 이 회귀 분석의 해석과 그림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근데 밑에 봤더니 케이스별 진단에 케이스 1, 2, 4, 124번 설문 문항의 표준화 잔차가 마이너스 3.17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 말인즉슨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아웃라이어는 내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프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이 가운데 직선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A인 거거든요. 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방해하는 놈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4번 설문 문항한 사람은 아웃라이어라고 표준화 잔차값이 3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케이스 1, 2, 4번을 삭제를 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준화 잔차값이 3 이상인 케이스들 이 응답자들을 삭제하고 분석을 다시 하게 되면 R스퀘어 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있는 저 유의 확률 같은 것들 계수에서 유의 확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베타 값도 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하향, 그러니까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음수가 더 커질 거고, 우상향하는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베타 값이 플러스 쪽으로 더 커지겠죠. 네, 이게 이 선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값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런 케이스별 진단 같은 것들을 해서 내가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값에 좀 더 정확한 값을 보시고자 하면은 케이스별 진단에서 표준화 잔차값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어떤 데를 어떤 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에 이 회계 분석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몇 단위, 이게 이 숫자 몇 안 되는 요거 가지고 정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란 건 여러 가지를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찾아내는 거는 연구자의 몫. 결과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무조건 회귀 분석을 한다면, 과제를 한다면 케이스 1, 2, 4번은 표준화 잔차값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러고 저 값을 삭제를 하고 분석을 다시 할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레포트를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고서를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야지 우리 회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리스크를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사실은 방법의 하나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 나비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단순 회귀 분석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회귀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또는 독립 변수가 만족도 앞에 들어가고 가치라는 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정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별 진단이나 아니면 아까 했던 신뢰성 분석이나 공통성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 내 분석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방해하는 애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됐을 때 이런 과정들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단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값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복잡해지니까 모형이. 예, 그랬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과값을 조금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분석을 한 다음에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워주고, 또는 뭐 그냥 둬야 될 것들은 두고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를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아마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요것도 한번 지워보세요. 1, 2, 4번 케이스 데이터 창에서 지금 한번 지워볼까요? 데이터 창에서 124번 케이스를 124번 케이스가 요거인 거거든요. 예, 얘를 지울게요. 어차피 데이터는 있으니까 124번 케이스를 지우고 다시 회귀 분석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분류를 더 좋아졌나?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한번 확인해 보시면 R스퀘어 값이 0.4 124번을 지우기 전에는
0.430.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값이긴 한데 124번을 지우니까 0.451까지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알스퀘어 값이 0.451까지 올라갔고, 네, 여기도 보면은 기울기 값이 더 커졌죠. 그렇죠. 베타 값도 상수도 아까는 마이너스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0보다 조금 더 큰 플러스 지점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회사에서 만약에 조 단위의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몇백억의 차이는 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표준화 잔차값에 0.3보다 큰 케이스별 진단이 없죠. 그러니까 0.3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0.3보다 표준화 잔차값이 큰 게 없으면 저 창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계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잠깐만 저희가 그래도 만족도 요인 분석한 거를 또 평균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가지고 한번 표정이 갑자기 되게 심각해졌는데요. 저희 표정이 갑자기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다시 잠깐 그러면은 조금 환기시키려고 회계 분석을 그거를 지우고 아까 만들어 놓은 평균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만족도의 요인 분석을 한 평균과 충성도의 요인 분석을 한 평균을 가지고 해보면 어떠신가요? 아까랑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는 0.471이었나요? 473이었나요? 맞지? 451이었나? 여기는 보시면 0.451 나오거든요. 요인 분석의 요인 점수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그 밑에는 보시면 0.448, 뭐 거의 별 차이는 없는데 요인 점수를 가지고 했을 때가 조금 낫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독립 변수가 좀 늘어나고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면은 다중 회귀 분석일 때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0.2씩, 그러니까 20% 이상씩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는데 좀 더 유리한 방법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없고 이것 또한 연구자의 선택인 거고 정말 거의 한 회계 분석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들이 한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에 한 60%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팩터 스코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들이 한 60%, 한 40% 정도는 요인의 평균을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맞다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좋은 방법. 근데 외국의 논문들, 그러니까 회계 분석을 가지고 이제 회계 분석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좀 팩터 스코어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해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권장드리는 거는 팩터 스코어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하시라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리고,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회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제 요인의 평균 점수라니까 24번 케이스를 또 지우면 또 올라가겠죠. 아까처럼 그렇게 한번 또 지우고도 해보시고 그럼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개수를 봤을 때 네. 이제 만족도 요인이 네. 0.656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네. 양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네. 이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효 확률은 또 봐야 되는 거죠. 유의 확률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값은 유의 확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유의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면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가장 아주 뭐 이렇게 마케팅에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저도 그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실 때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례로 제일 위에 모형 요약에서 R제곱세 값을 먼저 확인을 하고 분산 분석에서 유의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에서 요 만족도 요인이 충성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의 확률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유의하면은 그때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저희가 해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한 100 중에 한두 번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저는 뭐 잘못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또 유의한 의미를 찾으면은 그것 또한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과제에 관련해서도 질문하실 것 있으실까요? 네, 저 데이터 파일 2개를 주셨는데 네, 확장자가 SAV하고 엑셀 파일하고 네. 서로 뭐가 어떤 거를 그 차이점이 별도로 또 발생이 되는 게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고요. 제가 엑셀 파일하고 SPSS 파일 2개를 보내드린 이유는 저는 항상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데이터 코딩 할 때 무조건 엑셀 파일, 엑셀에서 저장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게 수정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입력하는 것도 아니 훨씬 근데 빠르고. 수업하실 땐 그 네. SPSS 파일만 가지고 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거기다가 보면은 여기 뒤에 자 이게 귀찮아서 저는 그 엑셀 SPSS 파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게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입력을 해놨어요. 예예. 예, 요렇게 뭐 남자는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근데 엑셀은 이거 입력이 안 돼요. 그럼 또 갈 때마다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차이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알겠습니다. 할 때는 요렇게 하고 아마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근데 요 설명하는 값이 입력이 돼 있냐? 입력을 내가 또 엑셀로 들어가서 해야 되냐? 그거의 차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분석할 때는 SPSS 데이터 파일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시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되게 어려운 연구조사 방법론 이렇게 신정원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계속 심각하셔가지고 예. 근데 진짜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석사 다닐 때 처음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난 한글을 듣고 있는데 한국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외국어인 것 같은 심지어 영어였으면 조금이라도 알아듣겠는데 정말 뭐 어디 이집트나 뭐 아랍 말인 것 같은 저도 그랬고 심지어 저희 이제 석사 동기 중에 3명은 연구조사 방법론이 어려워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정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3명이 연구조사 방법론 나는 정말 이거 너무 자괴감 들고 나도 그래도 나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합격해서 왔는데 연구조사 방법론 한 달 듣고서는 울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난데 바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으셨던 분들 중에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럼 저희 동기들보다도 훨씬 더 나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과목이고 그렇다고 또 못할 만한 그런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해봐야 되고 어쩌면은 이론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분석하는 부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이론적인 게 매칭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과제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뭐 연락을 하셔도 언제든 연락하셔도 좋고요. 밤 6시 이후에는 말고요. 6시 이전에 되도록이면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뭐 문자나 아니면은 게시판 같은 데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을 해드리거나, 메일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메일 이렇게 제가 답변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늦춰드리도록 그렇게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한 학기 동안 진짜 쉽지 않은 과목 열심히 들어주시고, 한 명도 나고 안 하고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적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성적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는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에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인데 다들 코로나 안 걸리시고 이렇게 잘 수업 들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다음에 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뵙고, 또 꼭 뭐 이게 수업적인 통계적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